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이제 150년 사이에 이제 수에즈 운하라든지 파나마 운하가 생겼을 때 어떤 경제적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실크로드라든지 향신로길이 열렸을 때, 새로운 길이 열렸을 때 새로운 문명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100길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대로 준비만 하면 북극 항로가 가져오게 될 여러 가지 경제적 기회 요인들을 우리가 선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정치적 안경을 끼고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것은 단순히 부산만을 위한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고, 대한민국 성장 전략, 대한민국 발전 전략 차원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뉴스 노동일 주필입니다. 오늘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님 뵈러 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북극 항로 개척입니다. 그 준비하시는 또 주무부서고, 또 현안이 지금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이라는 그런 큰 과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시느라고 정말로 바쁘시고 영일이 없으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예, 그 주필님이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제가 그리고 언제 한번 뵈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라도 뵈니까 좋습니다. 아, 저도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 제가 그 장관님 취임식 영상을 봤거든요. 예.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해수부 직원들이 장관님 미워합니까? 아직도? 어떻습니까? 제가 해수부 직원이라면 미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전재수가 좀 미우시죠? 서울서 세종 내려가라 해가지고 내려갔더니 또 부산 가라 한다. 제가 해양수산부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야, 이거 날벼락 맞았다. 그러나 여러분, 세종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것은 대통령의 큰 결단이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공감이 가는 말씀이셨어요.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북극항로 시대 준비하고 이런 대의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그 터전을 잡고서 삶을 영위해왔던 공간을 어느 한순간 완전히 생소한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 혼자만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불편함을 아마 제로로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는 마음으로도 위로해드리고, 그다음에 최대한 좀 맞춤형 지원을 해가지고 기왕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김에 내려가가지고 이전했을 때 이제 제대로 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좀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좀 이따 더 여쭤보기로 하고, 북극 항로 시대의 준비라는 그런 어떤 공감되는 해수부 직원들 사이에 많이 좀 퍼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처음보다는 이제 공감들을 많이 합니다. 조만간에 이제 북극 항로 프로그램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거거든요. 해양수산부가 또 맡은 역할이 또 막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려면 정말 그 북극 항로라는 게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고 부산이라는 그런 또 거대한 북극 항로 중심권으로서 도약한다. 이러려면 북극 항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진짜로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북극 항로를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잘 모르고. 저도 사실은 잘 몰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일단은 그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의 수출 수입 빼면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의 99.7%가 배를 가지고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 부산이 이제 전체 대한민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80% 이상을 처리를 하는데, 부산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인도양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데, 유럽으로 가는 여기 이제 22,000km 4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수에즈 운하에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또는 해적이 나타나거나 또는 정체 현상이 빚어지게 되면 뭐 일주일고 보름씩 머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잡히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HMM 같은 경우는
그 기다리는 시간보다 희망봉을 돌아가는 게 더 빠르니까 희망봉을 또 돌아가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무역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남방 항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수에즈 운하 희망봉 여기가 이제 사실은 포화 상태입니다. 네. 사실은 따지면 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이제 22,000km가 15,000km가 되고 40일 걸리던 게 30일이 걸리고 지금 현재 비용으로 따지자면 편도 기준으로 하자면 수에즈 운하를 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한 380만 달러. 네. 그다음에 희망봉을 돌아가면 420만 달러.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북극 항로로 가게 되면은 300만 달러면 됩니다. 물류 비용도 많이 줄게 돼 있고 그다음에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새로운 선박에 대한 발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북극 항로는요. 지금 남방 항로와는 달리 북극 항로는 북극해를 환경 보호 이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도 탄소 배출 막 하면서 댕기는 이런 배는 못 댕깁니다. 그건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디젤 엔진으로 안 된 됩니다. 거죠. 예. 완전. 적어도 저유황유 정도의 친환경 선박만 댕기게 되는데 그러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얼음이 녹는다 하더라도 얼음 덩어리들이 군데군데 떠댕기거든요. 근데 이 얼음 덩어리들이 선박에 꽝 부딪혔을 때 선박이 깨지지 않고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빙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박만 댕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고부가가치 선박인 것이죠. 그러면 이 고부가가치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산, 울산, 거제도로 이어지는 이 조선벨트. 이 세계 최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1차적으로는 대한민국 조선업이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럼 배를 만들게 되면은 그것만 됩니까? 선박에 대한 보증도 들어가야 되고 대출도 들어가야 되고 전방산업, 후방산업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굉장한 기회가 될 것이고 그 지리적 위치가 부산항이 혜택을 보게끔 딱 부산항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뭐 해운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엄청난 그런 기회가 열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를 거꾸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얘들은 보긴 본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걸. 근데 요게 지금 이렇게 여기 빨간 요점이 지금 이제 북극 항로가 되는 거죠. 베링해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연안을 쭉 따라서 영국 거쳐 가지고 저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예. 바로 옆에 또 중국도 있고요. 예, 또 옆에 또 일본도 있고 이런 나라들도 뭐 해운이나 또 생산 이런 데 만만치 않은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그 부산이 딱 보니까 중간에 있네요, 그죠? 왜 부산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혜택을 가장 받는 그런 것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다양한 저 화물 수요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원유를 실어 나르는 원유선, 그다음에 LNG를 실어 나르는 LNG선, 그다음에 철광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벌크선에 실게 되는 이런 이제 화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도 있을 것이고,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백길 바닷길이 열린다 그래서 모든 항구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많은 화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항만이 있어야 북극항로의 혜택을 보는데 부산항이 이 항만 인프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환정 물동량 기준으로 부산항은 세계 2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자면 부산항이 전 세계 전기 컨테이너 노선만 26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280개 항만과 연결돼 있어 가지고 항만 연결선 기준으로 하자면 세계 4위입니다.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해운 항만 업계의 63%가 요 동남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동남권이라면 부산, 울산, 경남. 예. 말하자면 이 해운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부경대라든지 부산대라든지 창원대라든지 국립대학들이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면은 인재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등교육 인프라까지 잘 깔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부산항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또 부산항과 견주어서 경쟁할 수 있는 게 바로 중국의 상해항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래서 상해항이 지금 이제 54선석이거든요. 54선석.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게 되면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일종의 정거장 같은 거죠. 이게 54선석이고 세계 2위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은 몇 부산은 40선석입니다. 40선석. 그러니까 상해하고 충분히 경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일본은 왜 안 되냐? 일본도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데 바로 항만 인프라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백길이 열린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수혜를 보려면
항만 인프라와 해운 인프라. 근데 이것은 3, 40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그래서 금방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인프라가 쭉 갖춰져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부산항과 상해항이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중국이 팽창하는 걸 원합니까? 일본이 중국이 팽창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더더구나 미국은 중국 봉쇄 전략이 앞으로 10년, 20년 지속되겠죠. 그러면은 중국 상해와 대한민국 부산이 경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국제 질서는 부산항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경쟁력을 잘 갖추고 있는 여기 부산에다가 해운 관련 기업과 행정기능, 사법기능 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투자 공사까지 집적화시킨다면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북극 항로의 이점을 선점하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우리가 가장 강력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상하이하고 보다도 경쟁이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제 정세도 상당히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 항만이거든요. 근데 이 화물은 컨테이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액체 화물도 있고 벌크도 있고 여러 가지 화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만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수 광양항, 진해 신항, 부산 신항, 울산항, 그다음에 포항 영일만 항까지 묶어가지고 거점 항만별로 그 특성을 살려가지고 여기 이제 북극항로 경제권력을 만듭니다. 그것도 굉장히 원대한 계획이네요, 그렇죠? 원대한 계획이고. 근데 이것이 이제 추상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주 세부적인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상징적 조치를 넘어서서 실효적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보면 이제 단순히 해양수산부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관련 기관이라든지 사실 뭐 여러 가지 따지면 조선이나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부도 있지만 또 산업부 소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총괄하면 또 기재부의 어떤 거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들어보면 해양수산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범부처 정말로 범정부적인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만간에 이제 대통령 직속이든 총리 직속이든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추진본부에는 해수부 공직자들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범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북극항로 추진본부도 해수부 내에 신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협업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실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있으려면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확실하게 옛날에 우리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겁니까? 우리 장관님도 좀 말씀 생각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공약의 설계자거든요. 이 공약의 설계자인데 예를 들면 이제 정치적 목적만 있었다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만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고 이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전체 4종 세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해사 전문법원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그냥 재판하는 법정이 아니고 해사법원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생태계에 선박 보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 피해 산정에 이르기까지 해사법원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거기에 이제 HMN과 같은 해운 대기업 기업도 같이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남투자공사를 통해 가지고 최소 15조에서 많게는 50조 원에 이르는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가지고 해양수산부가 기업을 발굴해서 동남투자공사와 매칭을 시키고 정말로 이제는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이 성장은 이제 끝났다.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이 지금도 불이 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3대 성장률이 벌써 1% 후반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권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집적과를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자. 만약에 이게 잘 돼 가지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덕을 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이 정치적 덕을 보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린다라는 것은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지금 전혀 없는데 뭔가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우리가 뭐 반도체, 자동차만 의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지금 관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정말 잘 되면 정말 부산이 인구 1000만이라도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배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양날개로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얼음이 언제 녹을 건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얼음은 녹고 있고 세계 각국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뭐 5국 3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울 수도권 외에 아무런 대안이 없고 서울 수도권 이미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이런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북극의 얼음이 너무 단단하게 얼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 기후 위기가 몰고 온 이 뭐 재앙적 결과이긴 합니다만 얼음은 급속도로 녹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통에 39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유럽 서쪽으로 무르만스크에서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세계의 항만과 환적 인프라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요, 작년 한 해 북극 항로에 35척의 배를 띄웠습니다, 이미. 1대1로 정책에다가 빙상 실크로드라 그래서 북극 항로를 집어넣어가지고 1대1로는 육상 실크로드고 빙상 실크로드는 북극 항로입니다. 새로운 이 북극 항로라는 바닷길이 열리게 되면 지정학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에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뭐 했냐.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한번 시범 운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게 첫 번째 우선 뭐 경제성이 너무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북극해 얼음이 언제 녹을지 모르는데 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정치적으로 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은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이게 뭐 정말 1000년에 한 번 열릴 수 있는 기회다, 대한민국에. 김태유 교수님 같은 특히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정말 신의 옷자락을 잠시 이렇게 나타나는 신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기회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이거 옛날처럼 똑같이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적은 가능성이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설사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지금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다른 나라는 열심히 앞서 나가고 있네. 그 우리가 오히려 뒤진 그런 상황을 준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아쉬운 게 우리 2013년도에 북극 항로의 가능성을 알고서 시범 운항을 했습니다. 이때 현대 글로비스가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5차례 시범 운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2016년 이후 지금 10년 동안 시범 운항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가 따라잡기 잘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한반도 남단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장착하자 이런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미국과 스웨덴의 공동 연구진은 2027년이면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항공대 연구진도 2030년이면 이제 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최근에 이제 150년 사이에 이제 수에즈 운하라든지 파나마 운하가 생겼을 때 어떤 경제적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실크로드라든지 향신로길이 열렸을 때 새로운 길이 열렸을 때 새로운 문명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역사가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듯이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백길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고 더더구나 우리는 제대로 준비만 하면 북극 항로가 가져오게 될 여러 가지 경제적 기회 요인들을 우리가 선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에 정치적 안경을 끼고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것은 단순히 부산만을 위한 일도 아니고 여수, 광양, 울산, 포항만을 위한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고 대한민국 성장 전략, 대한민국 발전 전략 차원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러시아 영해를 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좀 잠깐 얘기하셨지만 물론 전쟁이 이제 끝날 수 있지만 결국 이 길이 러시아 영해를 지나는 길인데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또 보통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극 항로를 둘러싼 국제적인 세계적 움직임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북극 연안 국가들 있잖아요.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런 데에는
아직 이 백기를 상업 항로로 하기보다는 북극 환경을 좀 보호해야 된다. 이쪽으로 조금 뉘앙스가 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달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쇠빙선 15척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해안 경비대에서 발주를 하거든요. 지금 쇠빙선은 북극항로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이 이제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 자국 연안을 따라서 항로가 쭉 열리기 때문에 이건 우리 영해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웃기지 말아라. 이것은 국제 수송로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선박이든 항행의 자유가 있다. 이래가지고 미국은 이제 항행의 자유를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환경을 우선시하는 나라도 있고 또 미국과 같은 나라는 이제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나라도 있고 중국처럼 군사 안보와 함께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결국은 어디로 수렴될 것이냐. 결국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수렴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때문에 그렇지 이 해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 관계가 이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이 쇠빙선 4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쇠빙선 움직이는 동력이 SMR입니다.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유일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배 한 척 만드는데 평균 7년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2년이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떤 SMR이라든지 이런 이제 선진 기술과 우리의 건조 능력이 결합을 하게 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국제 제재만 없어지게 되면 아마 이 북극항로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는 아마 급물살을 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북극항로 관련해서 또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뭐 우리 좀 구독자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이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또 이런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한마디 좀 해주시죠. 바이낸셜 뉴스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백길,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일입니다. 북극항로가 몰고 오게 될 대단한 경제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제대로 이전시켜서 마중물 역할 또 뒷배 역할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그 성장 엔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여수, 광양, 진해, 부산, 울산, 포항으로 이어지는 북극항로 경제권력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해양수도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이 서울, 인천, 경기도 중심의 서울 수도권과 여수, 광양, 부산, 울산, 포항으로 이어지는 해양수도권이 서로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극항로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파이낸셜 뉴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북극항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한데 저희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신문사에서도 내년에 첫 번째로 그 조선해양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뭐 해수부 장관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님을 만났는데요. 정말로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게 정말 잘 준비하고 그런 기회가 또 열리면 또 준비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열려야 되겠죠. 역사적으로 또 기회가 열리고 또 운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뭔가 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해양으로 나아가는 전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도 오랜 시간 감사드리고 꼭 좀 이게 성공되어서 저희들도 함께 이 타고 여기 배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장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국에서부터 그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라고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대항구까지 가는 거리가 2만 킬로 남짓됩니다. 이 항로가 지금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라고 완전히 과포화 상태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항로가 다 열렸어요, 이미. 마지막 남은 북극 항로 하나가 지금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항로가 열릴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거점 항구를 확보하고 수혜를 입지 못하면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것은 이 땅에 수천 년 살아갈 우리 후손들한테 죄를 짓는 일일지도 모른다. 1등국하고 3등국하고 5등국이 힘을 합치면 2등국하고 4등국을 제압할 수 있는데, 이 한국의 135 전략이 미국의 13 전략하고 톱니바퀴처럼 탁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때처럼 우리가 미국의 힘을 또 한 번 역이용해가지고 강소국으로 패권국의 위치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뉴스 노동일 주필입니다. 요즘 많이 정말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정말 말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 문제는 우리가 너무 다 심각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뭔가 돌파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데 우리나라가 돌파구가 있을지 하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김태유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일찍부터 이 북극 항로 얘기를 하셨고, 또 그 전에 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셨고, 또 이전에는 또 셰일 혁명을 얘기하셔서 정말 뭐 선지자적인 그런 풍관을 갖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모시고 특히 북극 항로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바쁘시던데. 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잠깐 뭐 좀 이렇게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뭐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예, 저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정학과 역사학을 주로 연구해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문명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국가발전 원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교수님 뭐 그런 걸 또 이게 워낙 관심사가 넓으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보는 시각, 이걸 또 이제 세계와 연결시켜서 보실 텐데,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교수님께서 보시는 어떤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랄까? 특히 경제 문제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우외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로서는. 그렇죠. 우리나라로서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계속 국민소득이 10,000불, 20,000불, 30,000불 발전해 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경제 성장률은 지난 30년간 계속해서 하락을 해왔습니다. 6개, 7개 정부를 거치면서 거의 매 정부, 매 대통령 임기마다 경제 성장률이 1%씩 평균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경제는 계속 성장했지만 성장 비율은 떨어져 왔다든지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경제는 성장했는데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작년에는 월급이 30만 원 올랐는데 올해는 20만 원 오르고 내년에는 10만 원 오르고, 이런 얘기입니다. 네, 비율이 떨어져 왔다는 그런 얘기죠. 비율이 떨어졌다는데, 이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 새로운 동력은 생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세계는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 이렇게 진단을 일단 하셨고, 처방도 우리 교수님께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교수님 많은 걸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또 TV를 통해서 들으면 굉장히 북극 항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책도 오늘 좀 교수님께서 이렇게 가져오신 책이 이런 좀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 하면서 이제 북극 항로를 열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걸 들으면 교수님께서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북극 항로라 그러면 뭐 해운업에 이런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런 북극 항로에 그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입니까? 많은 분들이 산업혁명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계를 만들고 이러한 현상이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려 그러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먼저 발전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산업사회의 대량 생산이 이제는 맞춤 생산으로 변한다는 거거든요. 이 맞춤 생산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분업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애플폰 하나를 만드는데도 15개국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애플폰의 신화를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요. 그게 이제 공급망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공급망이 형성되려 그러면, 그리고 대량 생산을 포장할 때보다 개별 생산을 포장하면 물동량 부피가 5배에서 10배 정도 커집니다. 대량 생산은 모든 물건을 이렇게 한꺼번에 넣지만 개별 생산은 그 맞춤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특징적인 개인 상품을 구매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대개 그 국가와 국가 간의 물동량의 뭐 98%가 해운, 바다를 통해서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항로를 스웨즈 항로 혹은 적도 항로 뭐 또는 남방 항로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부터 남중국해를 거쳐가지고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인도양을 지나서 저 스웨즈 운하로 가는 거거든요. 그 유럽으로 가는 물동량. 이 항로가 지금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란 말씀이죠. 완전히 과포화 상태죠. 거기다가 지금 쓰고 있는 남방 항로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뭐 이래가지고 영토 분쟁이 있지 분쟁이 않습니까? 많죠. 네. 심각하죠. 또 중국하고 대만 간의 양안 분쟁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호르무스 해협하고 그 홍해에는 소말리아 해적도 있고 또 아랍하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언제 막힐지 모르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경제가 순환되려 그러면 이 북극 항로가 아주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게 북극 항로라는 게 단순히 무슨 물류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경제적 문제와 다 연관이 돼 있는 거네요. 근데 북극 항로는 그럼 여기 좀 보시면 많이 좀 익숙한 그림이다 이제는. 예, 이제는 그렇죠. 북극 항로 얘기를 보시면서 북극 항로가 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고 왜 과거에는 지금 전혀 얘기 안 하다가 북극 항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단순히 얼음이 녹아서라는 말도 있고 뭐 다른 이유도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 한국에서부터 그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라고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대항구까지 가는 거리가 2만 킬로 남짓 됩니다. 근데 이걸 여기서는 북쪽이죠. 밑으로 내려오는 게 북쪽인데 우리 동해를 따라서 북상해 가지고 그리고 캄차카 반도 남쪽으로 해서 베링해를 거쳐서 러시아의 북부 해안을 쭉 따라 가지고 유럽으로 가면 한 15,000km. 그러니까 항해 시간으로는 열흘, 거리로는 5,000km 이상 짧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항로를 지금까지 왜 안 썼냐? 얼어서 못 쓴 그렇죠. 거죠. 북극이 얼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 항로가 굉장히 효율적인 항로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이 항로를 개척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도 이 노력이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추워서 개척을 못했을 따름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지구 온난화가 나면서 이 북극해가 녹아내려서 지금 앞으로 2030년이 지나면 아주 상업용으로 우리가 항해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렸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내후외환의 시대에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기적적인 축복의 기회다.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이제 마지막 기회가 온다라고 책 제목을 썼는데, 원래 이 책 제목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온다였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냥 마지막 기회가 온다 그랬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항로가 다 열렸어요. 이미 마지막 남은 북극 항로 하나가 지금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항로가 열릴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거점 항구를 확보하고 수혜를 입지 못하면 앞으로 지구상에 열릴 항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뜻입니다. 북극 항로 이제 워낙 중요하다는 거 이제 말씀 다 하셨고, 그걸 아는 건 우리만은 아니겠죠. 세계가 다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는 물론 알 거고, 자기 연안이니까. 중국도 지금 뭐래가 준비한다 그러죠. 뭐 빙상 실크로드라고 얘기하던가요? 일본도 준비한다 그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가 많이 늦은 거죠, 그에 비하면. 그러면 세계 각국에 비해서 북극 항로의 개통과 이 거점 항구의 가치를 가장 지금까지 몰랐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북극 항로에 관한 책을 이번에 처음 쓴 게 아니라 한 5년 전에 한국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그 책을 썼고, 이 강의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하기 시작한 지는 10년도 훨씬 넘었거든요. 동영상도 많이 봤습니다. 그 말씀하신. 근데 대한민국에 어떤 지도자도 북극 항로의 개통과 거점 항구의 유치, 이 중요한 그 민족사적 과업에 대해서 관심과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이라면 정말 다행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부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북극 항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당선되시자마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겨서 북극 항로 개척과 거점 항구 확보의 주무부처로 이렇게 지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가슴 아픈 거는 이미 좀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더 늦출 수는 없다. 지금 정말 일사불란하게 해야 된다. 이거 더 늦추면 전혀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계는 물론이고 범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식인이 이 북극 항로에 관심을 갖고 정부의 북극 항로 정책을 어떻게든지 지원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단순히 뭐 부산 사람들에게만 관련된 얘기도 아니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도시로 보면 부산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부산을 떠나서 빈집이 많고 부산을 뭐 노인과 바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노인과 바다만 나온다. 근데 부산이 어려운 보다 광주는 더 어려워요. 대구는 더 어렵습니다. 그 영동, 강원도에 더 어렵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부산이냐? 그 이유는 부산을 살려야 부산, 울산, 경남 이 전체 클러스터가 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을 위한 부산이 아니라 부울경을 위한 부산이다. 부산, 울산, 경남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기회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선진국, 강대국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기회가 안 오니까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것은 이 땅에 수천 년 살아갈 우리 후손들한테 죄를 짓는 일일지도 모른다.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있습니다. 한 번의 마지막이라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북극 항로가 녹아내리고, 그죠? 그러면 새로운 항로가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게 있고, 우리가 북극 항로를 개척하고 거점 항구를 확보하려 그러면 우선 북극 항로의 그 소유권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러시아하고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힘들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어떻게 되면 전후 대부상을 겪게 됩니다. 모든 생산이 중단이 되니까요. 폭탄 생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전후 대불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석유와 가스 같은 걸 가지고 외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유럽 국가와 협력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해가지고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났으니까. 그다음에 중국과 협력하든지 해야 되는데 중국은 러시아의 굉장히 미래의 큰 주적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국경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국경 분쟁 때문에 핵전쟁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다음에 일본하고 협력은 일본하고는 지금 북방섬 4개 섬에 영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가요?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충돌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러시아로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협력하기 좋은 상대다. 근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한 번 중국이나 일본과 에너지 협력을 딱 하고 나서 파이프라인을 놓고 이게 다 나가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시점으로 해서 1, 2년 이내 이게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마지막 기회라는 거고 세 번째 기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상징하는 게 삼성 반도체와 현대 자동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시 주요한 수출품이고요. 가장. 근데 우리가 이만큼 어떻게 발전했냐?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플라자 합의라는 걸 했어요. 왜냐하면 1980년대에 일본이 경제가 너무너무 발전해서 세계 그 10대 기업 중에 7개 정도가 일본 기업이고 이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가전까지 막 일본이 세계를 석권하다시피 했거든요. 반도체까지. 그랬더니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적 도전을 꺾기 위해서 5개국 재무장관을 플라자 호텔에 불러놓고 일본 때문에 세계 경제가 위태롭다. 그래서 일본의 이엔을 거의 2배로 올립니다. 도요타 수출 가격이 10,000불짜리 차가 20,000불이 되고 일본 반도체 가격이 2배 오르고 그 사이에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본 게 현대자동차와 삼성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플라자 합의가 없었던들 현대자동차와 삼성반도체가 오늘의 위상을 반도 찾지 못한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요. 아마 8년 전에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중국에 대한 봉쇄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넘어갔을 텐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있냐면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동안 그동안 우리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라는 책 전체에 들어가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마지막이란 말을 쓰셨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중국도 이 북극 항로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라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시험선도 지금 많이 운항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의 어떤 그런 항구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부산이 북극 항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국에 있는 이 항구들은 우리 부산에 비해서 물동량을 다 합치면 뭐 한 7배에서 10배 가까이 될 정도로 큰 항구들이죠. 그래서 모든 상태를 이대로만 놔두면 어떻게 될 거냐.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 역할을 중국 항구가 하지 우리한테는 기회가 안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있죠. 근데
희망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이제 이 북극 항로가 개통되고 거점 항구가 생길 때 미국이나 일본은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거점 항구 역할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반사 이익을 정치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러시아가 아까 저 동쪽으로 와가지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협력하는데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과 러시아는 어떤 역사적인 정치적인 컨플릭트 충돌이 없었거든요. 없었죠. 뭐 러시아, 일본은 전쟁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역사를 좀 공부하고 약간 오해하신 분들은 고종 황제 아관파저 때 러시아 공간으로 고종을 데려다 놓고 조선의 이권을 좀 탈취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을미사변이라고 일본의 그 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모 명성황후를 죽였거든요. 그때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세계 각국의 그 공간에 날 좀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6번인가 요청을 했다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받아준 겁니다. 사실은. 그리 빠져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자진해서. 그래서 그 러시아하고 우리하고는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가 가진 건 한국이 하나도 없어서 수입해야 돼요. 석유가스 러시아가 제일 많죠. 우라늄 수출도 제일 많이 하죠. 곡물 수출도 제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거 러시아 하나도 못해요. 우리가 가전제품 잘 만들고 반도체, 소비재 자동차. 계속해서. 그렇죠. 초코파이나 이런 거 엄청 그러면 소비락 라면도 그렇고 라면도 러시아하고 우리나라의 협력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확실한 보완 관계다. 상호 보완적이네요. 경쟁은 승자와 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적대 관계로 발전해요. 이기고 지니까 보완 관계는 절대로 적대 관계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하고 교류하기가 제일 좋은 나라로 러시아는 이미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사인을 여러 번 보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그 푸틴이 전쟁 물자 폭탄 같은 걸 받고 하려고 북한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방문하기 직전에 외신 기자회견을 해요. 뭐라 그랬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공급하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때 한번 그런 관계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 아니 북한 방문해서 폭탄하고 무기하고 이걸 얻으러 가는데 왜 그 전에 그런 기자회견을 하냐는 거죠. 그건 한국하고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전쟁 때 내가 급해서 북한에는 가지만은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윈윈이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정말 좋은 협력이라는 걸 러시아는 알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로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가슴 아픈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라든가 이 그 국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때도 생각합니다. 또 언론에서도 뭐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푸틴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진짜 앞으로라도 살상무기 지원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맙다. 앞으로 협력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사인이라고도 뭐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단순히 북극 항로나 이런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보다도 외교가 정말로 중요한 그런 과제겠네요. 그죠? 그렇죠. 국제 정치 이 외교가 그러니까 이 패권 구조를 알고 거기에 우리가 적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중국을 패권으로부터 이 도전을 제어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는 나토를 동원하고 경제적으로는 한국, 일본, 뭐 대만 이걸 전부 동원하고 그래서 요걸 이제 저는 제 책에서 1+3, 1-3 전략이다. 이거는 필승 전략이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의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소국의 필승 전략이 뭐냐면 우리는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죠. 우리를 뒤쫓던 나라가 중국하고 개도국인데 중국이 지금 샥 우리를 앞서가지고 이제 막 미국을 위협하는 앞쪽으로 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중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들은 근공관계에 있는 경쟁 대상 국가다. 그러면 적의 적은 동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앞에 있는 미국 이거는 우리가 원교의 대상인 거죠. 그다음에 이 중국의 뒤에 있는 러시아 이것 우리 원교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원교 근공이라는 기본 논리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우리의 경쟁자, 잠재적인 적인 중국, 뒤쫓는 개발도상국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원교, 미국하고 한국하고 먼 러시아. 나라들하고 교류해서 그렇죠. 가까운 적을 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원교 근공. 그게 한미러의 합종이라고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1-3-5 전략이에요. 1등국하고 3등국하고 5등국이 힘을 합치면 2등국하고 4등국을 제압할 수 있는데 이 한국의 1-3-5 전략이 미국의 1-3 전략하고 톱니바퀴처럼 탁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때처럼 우리가
미국의 힘을 또 한번 역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강소국으로 패권국의 그 위치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여기 책에 보니까 한미러 합종으로 북극 항로를 열다 할 말씀이 바로 이제 그게 우리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함께 한미러가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 혼자는 할 수 없는 게 이 북동 항로는 전부 러시아 영해로 거의 구성되어 그러니까 있거든요. 완전히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그다음에 이 그 미국은 이 북동 항로가 러시아가 잠재적으로 미래에 가질 거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가는 북서 항로를 확보하려고 그린랜드를 아무도 손대지 마라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 북극 항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이 북극 항로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 그러면 일단은 영해로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동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 항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한데 기술과 자금은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를 함께 동원하지 않으면 이게 열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한반도 동남단 부울경 지역에 머무는 상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강연이나 얘기를 할 때 먼저 북한 얘기를 절대로 꺼내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북한은 중요한 팩터인데 왜 안 꺼내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큰 길인 북극 항로가 녹아내려서 대한해협이 북극 항로라고 하는 지구상의 엄청나게 큰 길에 접하게 됐습니다. 이거야말로 뭐 엄청난 기회죠. 제가 먼저 북한 얘기를 절대로 꺼내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북한 주변에 있는 나라가 균형을 유지하면 북한이 사고를 치질 못하죠. 가장 기본적인 축이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 한미러의 합종이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총력을 집중해가지고 우리한테 온 마지막 이 기회를 살려서 우리나라를 선진 강대국 계열로 집어넣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항로가 다 열렸어요. 이미 마지막 남은 북극 항로 하나가 지금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항로가 열릴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거점 항구를 확보하고 수혜를 입지 못하면 앞으로 지구상에 열릴 항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사실은 참 뭐 가슴이 뛰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좀 아슬아슬한 생각이 드는 게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에 기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는지.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길을 따라서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큰 길이 있어야지 거기서 교환이 일어나고 부가가치가 창출이 실크로드 되거든요.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은 실크로드를 따라서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실크로드 밖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에서 서인저 제도 신대륙의 설탕 무역하고 인도의 면직물 무역이 생기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구 반대쪽에 있어가지고 그 소식도 못 들었거든요. 몰랐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서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큰 길인 북극 항로가 녹아내려서 대한해협이 북극 항로라고 하는 지구상의 엄청나게 큰 길에 접하게 됐습니다. 이거야말로 뭐 엄청난 기회죠. 제가 지난주에 그 전재수 해양수부 장관님 인터뷰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도 참 들으면서 참 중요한 일 같다. 그 전까지 제가 긴가민가 했는데, 근데 사실은 해양수산부 이전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해양수산부 이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그게 이제 일의 시작인 것 같은데, 그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얼마나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좀 갖추어야 기관도 이전을 하고 뭐 필요한 것도 많이 갖추고 해야 과연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하는 게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하신 말씀이 정말 실무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는 것은 사실인데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점 항구를 중국이나 뭐 이런 데 뺏기고 나면 대한해협은 흘러가는 상권이 되고 중국이 머무는 상권이 되면 우리가 그 혜택을 대부분 중국한테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반도 동남단 부울경 지역에
머무는 상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무는 상권을 만들기 위한 1차적인 조건은 우리가 물류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는 물류. 그게 담당한 부처가 해양수산부죠. 해양물류.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배는 연료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로 올라가려 그러면 지금 벙커CU 같은 고유황 들어가 있는 이런 공해가 많이 나오는 안 된다면서요? 연료는 못 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저공해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벙커링의 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그렇죠. 수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그게 암모니아나 수소로 바뀔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한 벙커링의 에너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배들이 많이 모여들고 여기서 환적이 일어나고 재생산이 일어나면 연료가 필요하고 화학적인 제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석유 가스의 공급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점 항구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다음으로 필요한 게 에너지죠. 에너지. 특히 화석 연료, 석유 가스 같은 에너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연료 같은 그게 많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뒷받칠 산업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에 있는 일 중에 물류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고, 에너지는 지금 앞으로 이제 기후환경 에너지부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산업, 첨단 기술 산업 같은 것은 지식산업부가 계속 담당하겠죠. 그렇게 되면 북극 항로와 관계된 핵심적인 역량이 세 개 부처에 나눠져 있는 셈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를 이제 일단 부산으로 옮긴 게 그 시작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하고 산업을 담당하는 부도 부산으로 옮겨야 되느냐 안 옮겨야 되느냐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해양수산부에서 에너지하고 산업, 조선산업 이런 걸 다 담당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다.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은 해양수산부로 그 모든 역할을 모아놓으면 국무회의를 할 때 주장하는 입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관 한 명이 전체를 주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몇 개 부처에 나눠져 있음으로써 세 개 부처의 장관이 북극 항로를 주도하는 장관이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대통령께서 국가를 통치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른 주변 사항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인 북극 항로만 보고 이거는 옳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통치권자가 결정하는 것을 성원하고 도와줘야지,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른다, 저렇게 할지도 더 좋은 게, 원래 말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될 거다. 그래서 통치권자가 하는데 박수를 보내고 더 잘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하는 게 정치적인 논쟁이 돼서는 안 된다. 정쟁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제 역사가 그걸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이 역사적인 기회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정치인,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그다음에 이 사회의 그 지도층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총력을 집중해가지고 우리한테 온 마지막 이 기회를 살려서 우리나라를 선진 강대국 계열로 집어넣느냐, 지금 이 내후외환의 위기로부터 탈피시키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아무리 우리가 좀 저런 걸 먼 미래를 하더라도 어쨌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역사의 문이 열려서 신의 옷장이 지나가더라도 잡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충무공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든다 그랬을 때, 야 느림보 거북선 만들어 가지고 뭐해, 재빠른 상어선 같은 걸 만들어야지, 이런 말 얼마든지 화려하게 듣기 좋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걸 역사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역사를 망치는 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회가 오래가지 않을 거다. 이 중요하고 아주 그 시급한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국론을 통일하고 국력을 결집해가지고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 이 북극 항로 경쟁에서 우리가 기선을 제압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을 테니까 북극 항로가 정말 본격화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 거로 좀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그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아까 얘기한 기후 이게 또 언제 변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2013년에 한번 시범 운항을 했더라고요.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가 났고,
다른 나라는 이미 선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뭐 할 필요가 없지 않냐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던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처칠의 예를 들면서 비관론자는 기회 속에서도 위기만 본다 그랬는데 우리 이 승리자는 패배자가 안 될 승리자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비해서 최근에 나오는 연구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지구 온난화 속도가 훨씬 빨라서 북극이 빨리 녹아내리고 있다. 어떤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 2030년이 되기 전에 북극이 완전히 녹는다. 물론 완전히 여름에 녹았다가 겨울에는 다시 얼겠죠. 예, 그러나 완전히 녹는다. 그래서 상황이 그때에 비해서 긴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북극 항로를 개척할 당위성.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개척해가지고 국가의 명운을 북극 항로에 걸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유럽국의 일원이었으니까 유럽국의 일원으로 그 독일에다가 가스 공급하고 거기서 잘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노드스트림 그 다 폭파됐고 이제는 유럽하고는 100만 명 사상자, 20만 명의 전사자가 났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다시 화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올라가는 러시아의 의지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피벗 투 아시아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도전을 꺾기 위해서 미국의 외교적인 총력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하는 이 기회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뭐 기후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이렇게 딱 씹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다. 빠른 시기에 올 수 그렇죠. 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중국이 이 북극 항로에 시범 운항을 한 결과 이제는 경제성이 곧 생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보고서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늦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빨리 나서지 않으면 영원히 빼앗기고 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다시 한번 교수님의 그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마음속에 다가오는데요. 이걸 보면 아까 이제 그렇지만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북한도 우리가 일종의 좀 신경을 써야 할 그런 항로 아닙니까? 북한 맞습니다. 쪽을 지나가니까. 예, 그렇죠. 네.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제가 네. 이런 강연이나 얘기를 할 때 먼저 북한 얘기를 절대로 꺼내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북한은 중요한 팩터인데 왜 안 꺼내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북한은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김씨 왕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씨 왕조인데 거기가 지금 원자탄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힘든 병을 가진 분은 수술하려고 그러면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막 유지하면서 병이 낫거나 치료법이 개발될 때를 기다리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 현상을 유지하면서 북한 인민이 정말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고 현상을 유지하는 거다. 근데 이게 다행스러운 게 북한을 거의 소유하고 있다시피 한 김정은도 일단은 현상 유지에는 찬성할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북한 주변에 있는 나라가 균형을 유지하면 북한이 어떻게 사고를 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북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균형을 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축이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 한미러의 합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러의 합종이라는 종축이 서면 한중일의 연횡이라는 횡축이 서서 그래서 동북아시아가 앞으로 아주 상당 기간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균형을 있다.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이 사각이 균형을 이루면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북한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주변 환경을 이렇게 패권국의 질서를 균형을 잡으면서 북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생길 때까지 우리가 조용히 기다려야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북한에 뭐 인구를 합쳐서 남북한 합쳐서 7, 8천만 되면 1억 인구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강대국이 된다는데 그거는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가 14나라가 있는데 선진국은 미국하고 일본 딱 2개밖에 없고 다 개도국 후진국성입니다. 그리고 진짜 선진국은 인구가 적고 잘 사는 북유럽 같은데 소국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1억의 꿈을 가지고 통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지하 자원이 많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는데 사실은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지하 자원이 많이 있는 나라가 못 살게 되는 뭐 그것도 설명하면 얘기가 깁니다만은 그래서 북한의 지하 자원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좀 허상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쨌든 뭐 이제 통일까지는 좀 먼 얘기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요체를 들어보면 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고 우리가 할 때 북한 변수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 항로를 개척해서 우리가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북한 변수는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북한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듣겠습니다. 주필께서 뭐 정말 정리를 알아듣기 쉽게 잘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세계를 경영하는 패권국의 일부로 비록 독점 패권국의 위치는 우리가 못 가겠지만 과점 패권국으로 135 전략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 패권을 유지해 나가는 일원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북한 문제를 서둘지 말자.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우선 인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들이 인식이 우선돼야 할 것이고 그에 관한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한 것이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제 뭐 흔히 그런 그랜드 전략이라는 게 부족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패권국이 되어본 적이 없다. 제국을 경험해 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그런데 상당히 부족하다. 이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시지만 이제 안미 경중의 시대는 더 이상 아니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건 너무 쉽게 얘기한 것이고 뭔가 우리도 그랜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옳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놓여 있고 근공의 대상은 있어도 멀리 원교의 대상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외교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제국적인 경영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있냐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한국사를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필수로. 한국의 역사만 가르치지 세계사를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지? 성공한 나라는 왜 성공했지? 그래야 비교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이 그냥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잠깐 교육을 받았나? 세계사와 한국사를 같이 놓고 같은 시대에 세계의 역사도 배우면서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그거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뭐 그게 대한민국 역사 교육의 주류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는 항상 그 나라가 적기 때문에 침략을 많이 받고 약소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반도에 5분의 1도 안 되는 네덜란드가 패권국이었다는 역사를 대한민국 교육에서 배운 사람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명사를 가르치고 제일 많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반도의 5.5분의 1밖에 안 되는 네덜란드가 세계 패권국이 된 원리를 배우면 우리는 세계 패권국이 5번 될 수 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또 이런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한반도 여기 내에서만 이렇게 공부하고 또 활동했던 사람들이 가진 시각과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리 뭐 어디 외국을 꼭 유학 가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세계사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그 김태희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북극 항로에 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문제가 단순히 북극 항로 어떤 해운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4.3 혁명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또 기회가 되는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여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함께 추진해 가야 할 그런 국가적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